예로부터 술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온 우리네 민족들.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빚어 마셨기 때문에 그 속의 정성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당당히 우리 민족의 술로 거듭난 막걸리. 오늘 정보세상에서는 막걸리 양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님을 모시고 유익한 정보와 경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의 인사와 대표를 만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나눠보는 시간 정보세상의 박근아입니다. 최근 2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막걸리 시장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한류 산업을 이끄는 최고의 효도 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한류 열풍에 앞세한 막걸리 양조업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막걸리가 세계의 술로 인정될 만큼 그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28년에 정식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장입니다. 그렇게 한 80년 됐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양조장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부터 기찰이라는 지역에 막걸리 공장이 생겨지게 된 것은 이 막걸리라는 기찰이라는 지명이 검문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는 왜군들이 이 부산 지방을 통해서 서울이나 울산이나 양산을 가게 돼 있는데 그 길목에 기찰에는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기찰의 뜻 자체가 검문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게 되면 야간이면 통행금지가 되니까 자연적 주막이 형성되고 주막이 형성되니까 술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질이 좋기 때문에 막걸리가 많이 생산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이곳을 지나면서 먹게 돼가지고 80, 60년대에는 이곳에 가까운 오륜대, 범어사, 건강원 같은 유원지가 있어가지고 이 막걸리가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기차라는 지명하고 어울리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막걸리로 생산되게 되는 겁니다. 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군요. 네. 아, 그런데 이 막걸리 하면은 보통 향토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 창업 품목을 막걸리로 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막걸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 기찰이라는 곳이 막걸리가 부친 때부터 했기 때문에 또 그게 술 중에는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이었고 또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계속 승계를 한 거죠. 별도 창업한 것은 아니고 상속을 받았다 할까요? 예, 계속 승계하는 사람입니다.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양조업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운영해 오시면서 경영해 오시면서 지금까지 힘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특히 막걸리 공장, 그렇게 술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원료 문제입니다. 원료가 주로 쌀인데, 60년대까지는 원료, 쌀의 작업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원료가 없었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입한 밀이나 옥수수, 이런 걸 원료로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하던 원료에 대한 질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좋은 막걸리가 나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수입을 제의할 때도 쌀이 옳게 없었습니다. 좋은 쌀이 없어가지고 쌀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또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특히 배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시에는 아주 지역에서 배양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렇군요. 지금 요즘 막걸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업체에서는 일본으로 또 수출 중이시고 관광 가이드나 잡지, 인터넷에도 품목이 올라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시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본 쪽에서는 1인당 우리나라 일본 돈으로 10,000엔 정도를 주고 관광단을 형성해가지고 저희 회사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그 관광을 일본 관광회사가 제의를 해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일본 쪽으로 수출하게 된 그 큰 원인은 그 맛에 있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 1985년경이죠. 일본 쪽에 수출을 하면서 양조장에 납품을 해서 술을. 양조장에 납품하다 보니 일본 양조장 사장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기술을 제공해줬고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술하고 우리나라 술의 기술하고 접촉시켜가지고 한국적인 막걸리를 만들어 일본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그 술 중에는 일본에 파는 술들이 일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는 술이 나옵니다. 막 그 전통 누룩 냄새가 약간 납니다. 나는데 그 일본 사람들 그 맛이 굉장히 오묘한 모양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만든 술이 가장 고가로 팔립니다. 그렇군요. 반응이 아주 뜨겁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세계로 진출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굉장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막걸리가 세계로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막걸리를 마시는 분들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걸리 안에 이제 지금은 막걸리에다가 한국의 와인바 같은 데서는 과일을 넣는다든가 또 향료를 넣는다든가 맛있는 걸 섞어서 먹죠. 예를 들면 커피를 섞을 수도 있고 섞어 먹는데 저희 회사는 그 제품 자체에다가 예를 들면 배즙을 넣는다거나 또 장내삼을 넣는다거나 상황버섯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첨가물을 건강한 식품 쪽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세우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 있으신가요? 있죠. 근데 저희가 회사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대부분 못 하고요. 일본 쪽 같은데 요구에 해가지고 술의 요구에 어떤 술의 품질을 어떻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1905년도 정도에는 그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술로 선정도 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우리 술 품평대에 경남 부산의 최우수상을 받았죠. 근데 받게 된 것은 꾸준히 품질 관리를 해야 한 거고 또 소비자들의 요구가 항상 저희 핸드폰으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술 단 걸로 먹는다 해가지고 술이 달다 또 달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실내 온도가 아주 따뜻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흔히 말하면 누룩방이죠. 누룩방. 예, 누룩을 만드는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룩방이기 때문에 보통 온도가 실내 온도가 한 30도 이상, 40도 사이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네. 제가 예전에 전통으로 누룩을 만드는 걸 봤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누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통 누룩의 어떤 균만 가지고 네. 살에다가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균 배양을 살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 누룩을 만드는 건 보통 야생효물을 가지고 그 밀껍질에 있는 누룩을 사용한다면은 그 균을 살에다 바로 입혀가지고 만드는 거죠. 다 쌀인데요. 누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살 색깔이 약간 희게 된 것은 하얀 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여기 지금 하얀 균이 붙어 있어요. 예. 쌀 사이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다 전통 균이란 말씀이시죠? 예. 균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기 가장 좋게 균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조금 더 전통 누룩을 만드는 방식보다 조금 진화된 방식이죠. 네. 이렇게 만들면 좀 균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술을 만드는 것, 또 술로 인해 가지고 술의 발효 과정에서 어떤 인체의 유해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은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었지만 그리고 우리 전통에 가지고 있는 방법들 그대로 고수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이스트 냄새, 진한 누룩 냄새를 좀 다소 제거할 수도 있고, 또 균들 훈련시기 때문에 야생 효모의 5가지, 6가지 그 균들보다는 한두 개 균으로 완성된 누룩을 만들기 때문에 그 술들이 좀 안정되어 특히 향들이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쌀이잖아요. 이 쌀이 지금 누룩으로 완성되는 뭐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대개 한 72시간 정도, 네네. 그리고 온도는 한 43도씨에서 주로 숙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살로 만드는 누룩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이전에도 살로 만드는 누룩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살이 원체 귀한 양식이기 때문에 밀로 만들었죠. 지금 고급주를 만들려면 살로 누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다르죠. 누룩이 만들어진 어떤 온도라든지 기간적인 조건이 있네요.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온보다는 이 누룩근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온도가 38도에서 한 40도 사이입니다. 네. 그럼 최고 온도는 한 43도까지 균들이 잘 자라죠. 그리고 이틀 반 정도, 약 한 72시간 정도는 경과를 돼야 이 균들이 완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이 누룩이 그 술 맛을 또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공정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잘 훈련만 되면 네. 누룩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잘 배양만 한다면 쉽지만은 이 공정이 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입니다. 네. 이 공정에서 잘 만들지 못하면 술 맛은 없어지죠.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누룩하고 네. 그다음에 고도밥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제 술을 담는 사입실이라고 이야기하죠. 담는 곳입니다. 이 술이 만들어지는 곳이네요. 그럼 이 동마다 지금 술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동마다 다 술이 담겨져 있죠. 네. 지금 보니까요, 술이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색깔이 아주 노란빛이네요. 예. 네. 예, 이것은 전통 누룩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밀누룩이죠. 밀누룩하고 살하고 섞어난 것인데 밀 속에 지방분이 많아가지고 노랗게 기름이 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포가 터지면서 소리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 술이 익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탄산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네.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흔히 술 익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게 그럼 밀로 만든 술이라면 또 쌀로 만든 또 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있나요? 예, 살로 만든 누룩이 있죠. 네. 살로 만든 누룩으로 만든 술입니다. 네네. 예, 우리 공장에는 또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죠. 일로 오시죠. 이게 그러면 쌀누룩으로 만든 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살로 만들었을 때는 특유한 향과 맛이 가장 담백합니다. 담백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수출용으로는 살루로만 해서 가능합니다. 네. 예, 특히 외국 사람들은 우리 전통 누룩을 만들었을 때 그걸 이스트 냄새라 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줄여 만든 거죠. 그러나 살루룩도 전통 곰팡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육안으로 봐도요, 빛깔부터가 다르고요. 제가 술 맛은 잘 모르지만 향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밀누룩으로 만든 거하고 살누룩으로 만드는 향이 전혀 달라요. 다르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봤어도 밀의 특유한 기름이 뜨지 않아요. 살은 기름이 뜨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지금 이 동마다 지금 술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익는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은 어떻게 다 익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다 익은 거 아닙니다. 요거는 앞으로 한 3, 4일 지나야 완성되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앞선 거. 그 앞에는 또 거의 다 된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이 술은 3일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효가 다 돼 완성된 술이 여기 있나요? 네, 바로 옆에 잡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된 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처럼 기포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예, 기포가 지금 술이 한 일주일쯤 되면 술이 다 됐죠. 네. 기포가 있는 술들은 만든 지 한 3일 정도. 이거는 완성 단계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된 술입니다. 네. 그래서 기포가 없죠. 이제는 발효가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뭐 발효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달라지나요? 당연히 다르죠. 네. 여름 같으면은 한 4일 정도면 술이 되는데 겨울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넘어야 술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으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술은 더 좋은 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막걸리에 은은한 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향 이렇게 마시면 강한 향을 느끼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코를 틱틱 오, 막걸리 향이 납니다. 엄청난 알코올 냄새가 안 나죠. 네. 요게 바로 그러면 뭐 내일쯤 이제 출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좀 나갈 계획이죠. 안녕하세요. 여기 직원분들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하신 것 같은데요. 와, 이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원액이에요. 술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발효시킨 것을 네. 짜면은 이 기계로 짜면은 원액이 나오는데 네. 그걸 먼저 만지고 있는 거지요. 아, 그럼 이대로 술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또 다른 과정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맛에 어떤 차별이 있나요? 어떠세요? 일단은 다른 데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다 국내산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발효 과정에서 좀 발효를 잘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인삼주도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인삼주도 만들고 상황주도 만들고요. 네.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만큼 좋지요. 원재료도 좋고 발효시킨 과정도 좋으니까 어디에 섞어도 맛있는 술이 나오지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만든 술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좋지요. 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죠. 일본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네. 근데 참 기분 좋았습니다. 일단 나가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일본에 나가서 또 저희가 첫 수출이었거든요. 네. 그때 기분 좋았죠. 이 막걸리 냄새가요, 오늘따라 더 구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그 막걸리를 만드는 그 공정 중에 최종 단계입니다. 여기는 포장을 하고 또 병입을 하는 어떤 이런 단계이고요. 여기 또 제조 날짜를 찍고 이런 공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요, 방금 나온 막걸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산 포장된 막걸리는 그럼 어디로 지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국내 전역, 그러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 다음에 대형마트, 또 대리점, 또 시중에 그 실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일본에 수출하는 술을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막걸리가 이렇게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의 생명하면은요, 아무래도 이 신선도 유지일 것 같은데요. 신선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또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있죠. 네. 저희 공장은 술을 주입하기 전에 병을 살균된 물로 세척함으로써 병 안에 무균 상태를 만들고, 또 술을 만드는 공정에서 물을 살균 처리함으로써 무균 상태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막걸리 수명을 길게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회유로까지 일을 진출하게 되시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하게 되신 비결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막걸리는 각 지역마다 공급 구역을 정해놔 놓고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에는 부산 합동, 서울에는 서울 합동이라든지, 또 부산에는 소주는 어느 회사라든지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죠.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국내에는 제한된 지역 가지고만 공장을 팔 수 없으니까,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해외 시장을 겨냥했죠. 그래서 특히 일본에 가까우니까, 또 부산에서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겨냥해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로 수출하고 또 쭉 오래 팔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해외로 최초로 진출한 회사로 일본에서 어떤 매스컴이나 또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수출한 줄 알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군요. 그렇죠. 팔 곳이 없으니까 글로가 판 것이. 지금 한류의 열풍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조죠. 일본이 막걸리를 먹으니까 다시 한국 사람이 먹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성공하게 되신 비결이란 뭐가 있을까요? 맛의 꾸준한 개발이죠. 와는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맛을 개발해줘요. 굳이 국내의 어떤 맛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해외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을 개발하고 또 국내 맛하고 섞어서 더 좋은 술을 개발하는 게 최선의 과제지요. 그 대표님의 술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만큼의 노력이 이런 결실로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은요, 막걸리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드셔야겠다라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명을 짧게 적어놓은 술이 좀 오히려 더 낫다고 봐야죠. 긴 것보다는. 그리고 길면은 어떻게 만들었다는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길게 만들어졌다.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 시중에는 그러니까 막걸리 선정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깝게 생산한 술이 가장 좋은 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변하잖아요. 네. 서울서 부산까지 실러 오르면은 지금 시중에 나오면 그 냉장 탑차로 술을 운반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술이 부산까지 올 때 변하죠. 그래서 가장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술이 좋은 겁니다. 네, 오늘은 막걸리 양주업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또 경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조금 더 그 세계 시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와인 이상으로 막걸리가 어떤 그 세계 시장 속에 술로 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그 대개 이제 막걸리나 그 모든 그 포도주나 열을 강한 막걸리에는 흔히 말하는 그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든지 에틸 카보네트 같은 불순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열을 가지 않고 생수를 경우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저 온도를 낮추고 서서히 만들면 나오지 않는데 이게 외국에 들어온 술이나 한국에 나간 술이나 열을 가한 술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저감하거나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 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한번 달라들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100%라고 놓고 봤을 때 99%까지는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정점에서 1%를 도전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판가름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보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